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뚝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도 SNS에 메시지를 올려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넓게 포용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9%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현지에서 SNS 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전 조사에서 59.8%였던 국정 지지도가 지방선거 이후 50.4%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넓게 포용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의 경고라며 몸을 낮춘 데 이어 재차 낮은 자세를 강조한 겁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혼돈도 이런 혼돈 사태가 없습니다. 여야 모두가 지금 굉장한 큰 혼란 내전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정리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다른 욕 나올 뻔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20초 전까지는 나가죠. 네, 욕 나올 뻔했어요. 정호김입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최윤경 기자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혼돈입니다. 네, 자 일단은 지지율도 꽤 격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2개 있었는데요. 일단 하나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9.4%포인트 급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네. 조사를 한 것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60% 이상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오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50.4%로 이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이상 떨어졌어요. 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0.4%였고 부정평가는 대폭 올라서 45.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소셜미디어 X에다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올렸어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지지율 하락을 차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뿐 아니라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네. 그 같은 그래프 또 주시면 KSOI에서 한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가 38.6, 국민의힘 지지가 38.1이에요. 이러면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니까 뭐 누가 우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진짜 딱 붙었다. 추세를 네. 보면 그 민주당 지지도가 다 40% 이상이었고 50%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두 정당이 붙어버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네. 어제 뒤집힌 숫자가 서로 바뀐 조사도 나왔어요. 조원 씨의 나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를 한 것인데 여기서는 민주당이 40.4, 국민의힘 41.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 지지율,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번 지선 진 거 자체가 그냥 이렇게 평가에 반영됐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마이너스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가 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잘못했다는 분들도 아마 서로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 과정에서 뭐 이렇게 노출됐던 네. 여러 이견들, 그러니까 싸움이 내부적으로 진행됐잖아요.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집중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면서 분열적 요소가 됐고 그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관위 문제. 요것도 저는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봅니다. 6월 2주째니까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이걸 지시하고 이래 잘못해라라고 해서 벌어진 건 아니지만 국정의 총책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평가도 조금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건 외부적 요인이긴 하지만 중동 전쟁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서 뭔가 정상화 될 것 같고 뭐 민생도 좀 뭐 이렇게 살아날 것 같고 뭐 이제 네. 그런 심리적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분열이 되면서 이제 지지율 떨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그 분열조차도 어느 쪽에서는 뉴 이재명들이 이거 저 당 분열시켰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반대쪽에서는 친문 내지는 뭐 조국 뭐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분열시켰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전당대회로 연결이 네. 되니까 3차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1차전은 지난 2월 달에 합당 논란이 세게 있었고 네. 그때 그래서 일단락 됐었는데 요번에 평택에서 2차전이 붙게 됐고 이제 3차전으로 옮겨가는 양상인데 전쟁은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죠. 왜 이렇게 만족하세요, 우리 정욱이 의원님은? 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쨌든 저기요. 네. 민주당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그쪽 모두에게 있어요. 민주당의 이동학 최고 같은 젊은 정치인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왜냐하면은 그 고뇌하는 양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고뇌하는 양심의 모습.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밖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아니, 돌이켜 보면 네. 최근 몇 주간 여당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좋을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코스피 8천 돌파한 거 하나 정도. 근데 이제 코스피는 지속적 상승세였기 때문에 네. 그게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반면에 조작기소특검법 논란이 굉장히 거셌고 이게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됐고 어떤 반전의 계기 같은 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크진 않지만 스타벅스 논란도 좀 과유불급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말씀하셨듯이 여권의 내부 분열 네. 문제가 있었고 그건 이제 공천 후유증하고 연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겼는데 뭔가 개운치 않은 게 네. 그 결과로 보면 이겼는데 그리고 꼭 이겨야 될 때서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거 뒤에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 내부가 속은 더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게 일시적인 선거 이후의 충격, 후폭풍이냐 아니면 하나의 추세가 될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입장 표명을 하고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을 막겠다. 여기서 지지율 하락되면 국정 주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복병은 시한폭탄은 전당대회죠. 그 앞두고서 지금 2차 핵분열의 조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면화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쪽에서는 다 이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고 상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뉴 이재명도 저거 대통령 이용하는 명파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도 저 친문들이 전혀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재명 대통령 위하는 척한다 이렇게 불신의 벽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 아닐까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은 그 네 군데가 문제인 거거든요. 다 민주당이 그것 빼고는 이겼는데 그게 핵심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에서 다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서울이 그랬고 부산 북과 평택, 네. 을 같은 곳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고 전북에서는 이제 대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긴 거고 경남에서 또 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승리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거 자체를 패배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아무리 봐도 이게 왜 올라갔지? 지지율이.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4명이 붙음으로써 지지도가 이제 붙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갖고 대통령이 지금 엔진을 세게 밟은 거죠. 그러니까 화도 났을 거예요. 서울, 그다음에 부산 북과 평택의 특징은 본인의 그 뭐라 그럴까 본인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닿은 후보들이잖아요. 3명 다. 그런데 다 져버렸고 그리고 평소에 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거를 그 기자회견에서 아주 거의 노골적으로 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권력투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가장
도드라진 부분이 공항에서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대통령이 나오지 말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의 대변인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권력 투쟁이 크게 보여지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제3자잖아요, 저는. 네. 그런데 이게 웬만한 싸움은 재밌거든요. 팝콘 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 싸움은 왠지 으시시해. 왠지 큰 싸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민주당은 싸울 줄 아는 정당이잖아. 그래서 무서워요.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지금 안 그래도 선거 패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주요 격전지에서의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어제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의원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2, 3일 나도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민주당 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핵심이 지금 서울시장은 정원호 후보였잖아요. 예. 사실상 많은 분들이 명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허탈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성남, 예. 네, 거기도 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조금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정원호 후보 픽한 게 대통령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관련해서 지금 책임론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네. 어제 정청래 대표도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순방 환송길에 못 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전북에를 다녀왔고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평가와 인식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말미에 사실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의원이랑 친명계 의원이 서로 엄청 지적하면서 막 언성을 높였는데 말미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된 발언이긴 한데 일단 최민희 의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픽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이제 픽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에 의해서 최종 후보로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서 아주 중요한 또 지역이기 때문에 당이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고 큰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 최민희 의원 거는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픽은 제가 볼 때 박주민 의원에게도 했었고 네. 박홍근 의원에게도 했어요. 그리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못 알아봤던 거죠. 네. 왜냐하면 중간에 박주민 의원 것도 이렇게 보건복지위 칭찬하는 이런 거 관련해서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처음에 시대적 조류가 그냥 정원호 약간 민주당 정치인스럽지가 않고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쌓아온 성과도 있고 서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집중과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초반에 지지율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도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만약에 후보 스스로가 못 받아 먹으면 이거는 중간에 그냥 끝나는 거다. 그리고 다른 후보로 넘어가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경선 과정까지는 정원호 후보가 좀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유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꼭 대통령의 픽이니까 대통령이 책임이다.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네, 네. 당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서 싸울 때 그러니까 경쟁할 때 어쨌든 전략을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백서 같은 거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그 안에 물론 중간에 정청래 대표의 어떤 전략뿐만 아니라 제3자, 제4자들이 말을 얹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저는 이 백서는 항상 문제가 안 됐던 적이 없어가지고 원사이드하게 여기 잘못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여기 30, 여기 35, 여기 20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갈 텐데 네.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과 같은 논쟁은 그대로 또 되지 않을까? 네. 아니 이게 선거라는 게 이기면 이긴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되고 지면 진 대로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어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애매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일종의 책임 공방 이런 것들이 당 내부에서도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없거나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일 책임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아까 이제 이동학 최고는 뭐 저 박홍근도 픽해주고 박주민도 픽해줬다. 근데 그건 예의상 해준 것 같고 정원호지. 사실은 정원호 픽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강력한 조명발 아래 경선을 돌파한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경선 돌파 쉽지 않았을 네네.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건 경선까지였던 거고 본선에서는 스스로 입증했어야 됩니다. 유능함을. 그리고 스스로 정말 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일자라는 후보로서 대중의 평가를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저는 정원호 후보 측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그냥 구도의 우위에 안주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처럼 소극적으로 선거를 했고 그 얘기 몇 번 하셨죠. 네, 조금씩 추격당해가지고 네. 그리고 좋은 계기도 있었어요. 그 특히 안전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네. 아주 공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것도 잘 살리지 못하면서 마지막에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선거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그 선거를 대표해서 나섰던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때문에 전 서울시장 선거도 어느 시장 선거도 다 어느 그 단위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저는 뭐 여당이 진 선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군데 그 핵심 네. 지역에서 졌기 때문에 뭐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백서가 아니고 전당대회가 평가의 장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통령은 아마 백서 만들자는 말도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냥 책임지고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백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 여기 반영됐다고 봐요. 그 이코노미스트의 기자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도 한국 정치판에서 희생양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게 지금 1년, 2년 차에 들어가는데 네. 본인의 어떤 그 공소 취소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게 지금 취임 2년 차에도 해소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책임론이 불거지는 게 지금 사실상 전당대회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하게 그 지적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조금 압박하는 모양이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면서 사실상 나는 이번 전당대회도 출마할 네.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하잖아요. 정권은 짧다란 이 말이 뭐 어찌 들으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어떤 순간에 이 얘기를 했는지를 또 보면 의미가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말을 언제 했냐? 그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했을 때 그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이 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2016년 7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성주의 사드 배치 그 반대 집회를 처음 찾았을 때도 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던 정청래 대표가 이 최고위원이던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법 과잉 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이 네.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저 표현은 글쎄요. 저는 여당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야당 시절에 야당 주로 했던 대표로서 네,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현재 여당 대표가 물론 지금 이제 선거 이후에 여당으로서 좀 더 성찰하고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자는 그런 그 의미를 담았다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겠으나 다르게 들리잖아요, 전부. 근데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얘기한 메시지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모르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작심하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과 맞서는 당대표가 되겠다. 근데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초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맞서겠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해져요. 본인도 그렇고 여당 전체도 그렇고 저는 저 말은 굉장한 실언이라고 보고 또 저게 경쟁자들에게 굉장한 어쨌든 비판의 빌미와 명분을 줍니다. 아니 본인이 출마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출마는 본인의 자유인데 그리고 그 의지를 꼭 저렇게 드러내야 될까? 저거 한번 해보자. 뭐 한판 뜨자.
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게 맞아요? 여당 대표가 저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만큼 본인은 든든한 뭐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뭐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가 나에게 있다. 내지는 당원 여론들을 움직일 수 있는 스피커들은 내가 컨트롤 내지는 이제 나의 편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다고 건 아닌가요? 대통령하고 맞설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네. 그런 대립각을 줄여야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든든한 백이 뒤에 있다면 아니 그러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좀 더 몸을 낮추고 그리고 약간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전할 수도 있는데 저건 마치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저거. 그러니까 저거를 뭐 모아가는 흐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모아가는 어쨌든 흐름? 의미는 그러니까 당원들을 이제 모아가는 네네네네. 흐름 어쨌든 당심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눈치를 좀 봐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을 넘어서는 이 정권이 있을 수 없고 그냥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석할 때는 또 그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리고 1인 1표제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때가 네, 네. 2002년부터 노사모였고 쭉 본인이 이제 그 당원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지금 당원들과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1인 1표의 시대까지 열었다. 네.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들 표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1인 1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의원에 대한 부분을 작업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1인 1표인 세상에서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당심이 또 천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우군을 좀 모아가는 작업 차원에서도 좀 네.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8.191 전국 18세 이상 1,2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전보다 9.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0.4%로요. 부정평가는 또 1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하락폭으로 치면 올해 들어선 조사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고요. 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심각해 보입니다. 저는 사실 좀 그 총론적으로 보면 예. 당연히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라보고 계신 지점하고 저는 뭐 크게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경제 지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예. 뭐 그동안 주가 지수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뭐 오늘도 사실은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주가의 영향이 저는 꼭 꽤 크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사실 주가야 뭐 오르고 내리고 대통령님 말씀처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늘상 있는 일이지만 환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1,500 중반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목들이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총론, 일반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요런 대목에서 평가받을 지점이 있다 정도인 거고 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강론으로 가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크게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선거 결과에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고 또 한 걸음 들어가 보면 예. 결국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좀 제공한 측면이 크고 그게 대통령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지지율이 또 빠졌습니다. 빠지고 그래서, 국힘과 타이 거의 타이죠. 38.6% 기록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6.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8.1%로 집계됐는데 38% 범위에서 동률입니다. 동률이고 사실은 조원 CNI라는 곳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도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뭐 이건 비단 정청래 대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네. 선거를 통해서 이기면 그 공은 누가 다 가져가죠? 당대표가 가져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선거가 패배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다 당대표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당대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의 공천, 또 선거운동 방식, 모든 거를 다 기획하고 실행하는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예.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 그 대통령님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를 다 졌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구질구질 뭐 이거는 이래서 이긴 거고 이건 이래서 이겼고 형식적으로 이거고 그러면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본인은 우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전 이렇게 되면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된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 보면서 책임 안 지고 네.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 보면서 책임 안 지고 이러면 적대적 공생관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고리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예. 당연히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해야죠. 근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안 하다 보니까 대통령님께서도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다 상세히 오해 없이 다 네. 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 더 떨어진다고 봐요.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파가 이 2년 차에 지금 국정 동력을 가지고 사실은 이번 선거 승리했으면 이재명 정부는요 국정 동력을 얻어가지고 2년 동안 앞으로 남은 총선 전까지 그렇죠. 기간 많이 남았죠. 예, 많은 개혁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인데 예. 지금 그 힘이 쫙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한 게 뭐 있더라도 당보다 더 크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제 X를 통해서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네. 시작합니다. 예. 그럼 이거를 대통령님께서는 권한은 많이 안 쓰셨는데 네. 책임은 많이 지고 정청래 대표는 권한은 혼자 다 썼는데 책임은 안 지고 또 연임을 하겠다고 나오고 저는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국민의힘 얘기할 거 없어요, 여기서는. 예. 국민의힘이 비정상적이니까 그 심판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심판하자고 하는 그 정당과 지금 지지율이 비등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전 민주당이 지금 위기를 인식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까지 좀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X 그러니까 트위터죠. 트위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고요. 거기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 포용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더해서 한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용 정신도 대통령이 후보 예. 시절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욕했던 사람, 배고파서 들어오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더 넓게 갈 수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대통령의 또 지론이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선거 패배의 원인을 더 넓게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민주당이 더 넓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얻으려고 하실 것 같은데 다만 저는 뭐 중도층에 대한 인식마저도 예. 정청래 대표랑 좀 다르게 중도층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 한 걸 보면 예. 정 대표도 중도층에 대한 인식은 대통령과 조금 결이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다. 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스윙보트를 이야기하면서 중도층을 맞아요. 이야기했죠. 예, 스윙보터를 얘기하면서 중도층 예. 얘기하는 지점은 대통령은 뭐랄까 무조건적인 포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물론 이제 그 안에 세밀하게 보면은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성이라든지 반헌법적인 사료까지 다 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예. 하지만 민주당으로 오겠다고 하는 보수 정당의 인사들까지도 넓게 포용할 수 있는 품자, 이런 품자라는 표현들. 예. 마음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뭔가 정 대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그 뉴스토마토 것도 예.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좀 의미심장해서 예. 6.3 지선 진정한 승자라는 물음이 있거든요. 예. 이게 너무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예. 6.3 지선의 진정한 승자가 국민의힘이라고 40.3%가 응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승자가 민주당이 34.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지방선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숫자상으로 민주당이 이긴 게 분명한데 네. 대체적으로 이 어떤 깔려있는 기류와 인식이라는 게 민주당 패배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누구와 같습니까? 대통령과 같거든요. 예. 근데 그건 또 누구와 다릅니까? 민주당의 당권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더 정확하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